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규탄 시위를 벌이며 시정연설에 불참했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했지만 본회의장에 보이지 않았고요. 네. 야당 의원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아예 입장조차 않은 게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기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아쉽고 뭐라고 해야 되나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시정연설이라는 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국회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안 듣고 거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저는 야당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민생 맨날 얘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 당내 문제에 이제 얽혀서 그냥 소위 말하는 방탄 국회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민주당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아쉽고 참담하다.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자, 민주당은 또 오히려 이런 입장이에요.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협치를 포기한 건 이제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좀 어떻게 반론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그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건들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작이 돼서 불거져 왔던 거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법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 검찰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것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해야 될 일과 이걸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저렇게 거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 한번 돌아보면 과연 본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오늘도 대통령 시정연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첫째 하나는 그 작년보다는 축소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두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반도체나 원전 이런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약자에 대한 복지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사실은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좀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다음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자세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어떤 논리 구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보인 행태는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민생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국회에 대한 책무. 두 번째는 이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정부 측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는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꼭 해야 되는 그런 연설인데 이건을 거부를 한다는 거는 헌정질서도 거부하는 거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법사위에서 무슨 김의겸 의원이 어떤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한쪽만 민주당이 너무 쳐다보고 색안경을 끄고 우리 사회를 지금 재단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도 일부 보이는 거고 그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 수사도 마치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난주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 이제 관련 이야기를 짚다 보니까 참 만약에 이거 국정감사 중에 이제 압수수색을 당사로 들어간다면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한번 고민해 보고요. 자, 근데 이제 민주당의 오늘 불참은 예고돼 있다 보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며칠 미루거나 아니면 총리 대독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한간의 예측성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와서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보여야 될 이거는 삼권 분립선상의 예의인데 대통령이 직접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안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대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게 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두 번째는 네.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예산심의는 언제부터서 어떻게 법정기한 내에 끝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건데 네네. 이거를 무시하고 대통령 일정을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 대독이나 아니면 일정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용은 아까 잘 요약을 해 주셨어요. 대변인께서. 네네. 약자 7번, 경제가 13번, 또 이제 사회적 약자 안보 협력, 또 성장 동력 얘기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 협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협력이 강조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겠죠? 그거는 레토릭의 문제인데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네, 같은 의미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제가 이 논리 구조를 이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야가 협치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늘 협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여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자꾸 수사를 안 하는 게 협치. 그렇다고 그러면은 죄가 있는 걸 덮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협치의 문제를 지금 수사와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고 지금 당연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거대 야당 국회에서는 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니까 예산안 심의하고 예산안 심의하는데 당연히 협력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협치와 협력을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협치라는 표현을 안 써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도하게 민감한 해석이다. 자, 알겠습니다. 자, 핵심은 예산안이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보니 이 예산안 방향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내용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느냐. 자, 윤 대통령이 또 법정 기한 12월 2일 요거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또 이 갑론을박이 오래 이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망이 썩 밝지는 않아요. 밝지 않다. 우선 내용으로 보면 아까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시정연설에도 보면 약자 복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역 화폐권에 대해서는 그전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의 분석도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분석도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랬던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 예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뭔가 경제가 잘못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분석 아닌가 싶고 두 번째 약자복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 현장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 그게 과연 국민 생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의 복지 혜택을 좀 만들어 드리고 좀 더 생산성 있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옳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사실은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이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를 와서 국회 내에서 논의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거는 지금 대선 때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당시 후보의 얘기를 깎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쟁점거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도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안에서 보면은 얼마 전부터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국감을 보이콧한다 아니면 오늘 시정연설 보이콧한다 이런데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 장이 사실은 국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지난하게 시끄럽게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2월 초까지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가 되고 여야간 합의가 되기는 그렇게 좀 전망하기가 밝지 않다. 밝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야가 예산을 가지고 시끄럽게 민주당이 이제 예산이라는 볼모를 가지고 국회 내에서 계속 정쟁을 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돼서요. 예산심이 뭐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오른쪽으로 좀 싸워서 시한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간혹 어겨진 적이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이고요. 이거 지나가면 항상 국민들이 비판하는 결국엔 법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야단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민주당의 명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건데 이제 압수수색도 그렇고 이 검찰 독재, 공안 통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눈물도 보였죠.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눈물 자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정말 나오는 눈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가 시작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해외 순방 중이었다가 갑자기 현지에서 무슨 뭐를 조사를 해라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민주당 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대정동 문제 불거졌고 그에 따라서 성남 FC 문제 나왔고요. 지금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 다 거기에 비롯된 거거든요. 이미 지나온 건이에요. 그리고 대선 과정 지나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 스스로 특검하자고 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특검 수사하자고 하면서 그때부터 왔던 일이에요. 이제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서 진행되고 있으면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공당으로서 이 법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정치 탄압이라고 폭력적 지배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면만 쳐다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절대 그런 얘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막 언급을 하셨으니까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긴급 기자회견으로 이제 특검을 언급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저축은행도 빼자. 또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동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아마 어떻게 절대 못 받습니까? 아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죠.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 안 되거나 할 경우에요. 지금 검찰 수사 진실을 찾아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궤도에 올랐다. 근데 왜 느닷없이 특검이에요. 그럼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자꾸 하나 가지고 특검법에 대한 자꾸 하나 가지고 어떤 내용을 넣니 많이 이거 가지고 또 실경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특검은 어떻게 누구를 임명할 건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또 지난한 싸움해야 돼요. 그 사이에 수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또 수독돼야 되는 거고. 저는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는지 그 목적은 뻔히 있다고 봅니다. 시간 끌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 하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오래된 레코드판 돌리는 것이고 부산저축은행이니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건을 범죄에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이고 참 이슈가 많아서 여쭤볼 게 많아요. 지금 술자리 논란도 어제 나왔는데 이건 이제 일단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중요한 당 일정으로 전당대회 언제쯤 열립니까? 전당대회 시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이다.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었던 국회 부의장, 저희 당 목적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우택 의원이 아주 이제 박빙의 승부를 해서 2표 차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죠. 국감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은 밟지 못한 예상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예상국회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당대회 일정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그럼 전당대회에 나와야 될지에 대한 당의 준비를 모아줘야 되고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에 대한
당원들의 뜻도 좀 모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요. 저 현재 볼 때는 한 2, 3월 정도 2, 3월 이렇게 정도. 추측은 합니다만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으로 당기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조금 늦춰지거나 아마 내년 이른 봄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이뤄서 새로운 지도부가 네. 디데이 체제를 접고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잠시 후에 기자들이 나오는 코너가 있는데 이때 또 네.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기 당권 주자가 누구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보니까 이 친윤, 반윤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더라고요. 지금 아직 물망이 좀 희미하다 보니까 권영세 장관,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나와서 그럼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개각 요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토부를 맡고 있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원래 정치인이시죠. 네.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함합형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주신 것처럼 전체 큰 틀로 친윤, 반윤 혹은 안철수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주자분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어떤 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전망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이른 단계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건 여쭈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